박서연은 대형 로펌의 기업 전문 변호사이자 10대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녀의 진정한 사랑인 김준호의 아내였다. 그녀는 또한 예외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42세의 나이에 그녀는 짙은 머리칼과 깊은 눈동자, 날씬한 몸매와 매혹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지적으로 뛰어났고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 연회장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녀의 결혼과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남편 김준호, 그리고 그녀의 의뢰인인 최강우 때문이었다. 강우, 준호, 그리고 서연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다. 갈등은 강우가 주말을 서연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폭발했다. 그동안 남편 준호는 강우의 파트너인 젊고 아름다운 이유나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사실 강우의 제안에 대한 남편의 반응을 보기 전까지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간단해 보였다. 최강우는 그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남자였다. 남편 준호를 유나와 함께 있게 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말이다. 이 모든 상황은 몇 달 전 강우가 한 대형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의 로펌의 변호를 의뢰했고 파트너 변호사들은 그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그들은 강우의 회사와 서연의 로펌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의 두 중심인물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들 없이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점점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했다. 서연은 강우에 대한 끌림 때문에 결혼 서약을 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혼이었고 상당한 매력을 가진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윤지수가 언급했듯이 그는 준호보다 더 위압적이고 세련되었다. 준호는 자수성가한 배경에서 비롯된 약간의 투박함이 있었다. 몇 번의 심야회의 후 그녀는 강우와 무언가를 탐색해보고 싶다는 것을, 소위 말해 간을 보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사건에 대한 작업은 더욱 강도를 더해갔다. 합의 제안과 광범위한 증거 게시 요청이 있었다. 사건이 고조될수록 강우와 서연의 관계도 깊어졌다. 이제 그는 단둘이 있을 때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키스나 포옹은 허락했지만 강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관계는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한 여자였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다만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늦은 회의 중에 강우는 두어 시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텔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즉시 거절했다. 유혹을 느꼈지만 준호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 그것은 주로 그녀의 정직함과 명예의 문제였지만 남편이 너무 예리하다는 점도 이유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만약 그녀가 강우와 잠자리를 가진다면 준호는 그것이 일어난 즉시 알아챌 것이고 그것으로 그와 그녀의 관계는 끝장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그날 저녁 헤어지기 전에 강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가 있었고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이 일 이후 그들 사이의 관계는 약간 냉각되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합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서연은 추가적이고 더 구체적인 증거 게시를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도했다. 사건이 완전히 투명하게 조사될 것임을 보여주는 요청들이었다.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강우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한 후 강우는 축하를 위해 서연에게 이른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의 축하 아이디어에는 옷을 벗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거절했다. 하지만 딱 부러지는 거절은 아니었다. 정말요? 그들이 식당 밖에 주차된 서연의 차로 걸어갈 때 강우가 말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방금 하셨고 제가 거절한 거 알아요. 강우가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의 기업인상 시상식에서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당신과 준호 씨를 초대합니다. 제 옆에는 아주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 함께 할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죠.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강우 씨? 저녁 시간 중 어느 시점에 제가 준호 씨와 거래를 제안할 겁니다. 그는 유나를 얻고 저는 주말 동안 당신을 얻는 거죠. 아, 오, 맙소사. 이 순간 서연은 자신감과 침착함을 잃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그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우는 자신만만했다. 아니요, 아마 아닐 겁니다. 거의 확실히 아니겠죠.
강우가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그는 말했다.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 당신과 준호 씨는 저와 유나와 함께 메인 테이블에 앉으면 됩니다. 춤도 출 거고요. 유나는 전문 댄서예요. 준호 씨에게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물론 기쁘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결정하죠. 네? 하지만 서연 씨, 장담하건대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운전하며 떠나갔다. 강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날 저녁 그녀는 준호에게 합의 사실과 금요일 밤 시상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가 말했다. 그 말은 최강우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인가? 그 말에 준호의 레이더가 최고조로 작동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준호는 분당 일대에 수입차 전문 정비소 4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작은 차고에서 시작해 15년 만에 사업을 일궜고 유럽 자동차 수리와 맞춤 개조를 전문으로 했다. 정비소들은 수익성이 좋아서 그는 주로 집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기술 수리 매뉴얼을 쓰거나 사업적인 측면을 관리하며 운영할 수 있었고 숙련된 정비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정비소와 컨설팅 업무로 벌어들이는 그의 수입은 상당해서 대형 로펌에 다니는 서연의 연봉과 거의 맞먹었다. 이는 그들의 가족에게 돈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일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져 두 아이, 18살 미나와 16살 민준이와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뜰히 챙기는 아빠였다. 때로는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공급업체 및 잠재적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정비소로 출장을 가야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성공에 관한 다큐멘터리 자문을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택 사무실에서 일했다. 준호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계적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복잡한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며 연마한 그의 진단 기술은 사람과 상황을 읽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엔진이든 가족 내의 역학관계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특성은 서연이 강우의 즉흥적인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녀를 괴롭혔다. 준호는 자신과 아이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결코 분석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여러 번 그는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알아차려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아들 민준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나 딸 미나가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 때처럼 말이다. 두 아이는 준호를 거의 독심술사처럼 여겼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아빠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강우를 위한 연애는 서울 도심의 호화로운 신라호텔에서 열린 사치스러운 행사였다. 아이들은 주말 동안 서연의 부모님 댁 친정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주말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도착했을 때 매우 긴장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원했지만 제한된 교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그 불확실성은 유나를 보고 조금 가라앉았다. 유나는 살아있는 꿈과 같았다. 서연은 강우가 그들을 소개할 때 준호가 그녀를 훔쳐보는 것을 알아챘다. 이것은 그녀에게 질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어쩌면 준호가 유나를 갖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준호가 그 교환에 동의할지 여부라는 주요 질문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서 그녀를 벗어나게 했다. 질투심이 그녀를 덮쳤을 때 그녀는 이 분석을 건너뛰었다. 그들 4사람은 강우의 사업 파트너인 윤지수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헤드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몇몇 연설과 함께 강우가 상을 받았다. 강우의 연설은 겸손함과 미묘한 자기 칭찬을 결합한 작은 걸작이었다. 그는 박수를 받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준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축하했다. 그 후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각자 파트너와 몇 곡 춤을 춘 후 강우가 서연을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서연은 이전보다 더 강우에게 매료되었다. 그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강하고 운동신경이 좋은지 깨달았고 그가 자신과 춤추는 것에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준호와 유나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 번째 춤을 시작할 때 강우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우리 합의된 거죠? 이 노래 끝나고 제안해도 될까요? 서연이 말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녀는 유나가
자기 남자를 빼앗아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들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준호와 유나가 별로 교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강우가 준호에게 그 점에 대해 묻자 준호는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강우를 말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가 말했다. 준호 씨, 서연 씨와 저는 지난 몇 달간 아주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제가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유나 씨도 서로의 동행을 즐길 수 있을 거고요. 서연은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오직 강우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준호가 말했다. 아니요, 이것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설명은 없었지만 아주 명확했고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이 순간 강우와 주말을 보내려던 서연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말투를 잘 알았다. 그녀는 강우에게 경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강우는 재빨리 고집을 부렸다. 그가 말했다. 서연 씨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의 반응은 빠르고 섬뜩했다.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최 대표님. 우리 결혼이 지금 위태로운 상태라서요. 아내가 잘못된 대답을 해서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에겐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강우가 말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서연 씨,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양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은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강우를 거절하고 준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와 서연은 침묵했다. 서연은 두려웠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과 강우가 연회장에서 꾸미려던 계략, 그 음모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준호는 서연이 그 거래를 지지하는지 너무 일찍 말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피했지만 서연은 준호가 자신이 이것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깨달음이 그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다른 남자와 자기 위해 그녀가 계산적으로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설 때까지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했고 서연은 부엌에 앉아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과 준호가 가족을 키우며 그토록 행복했던 집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서연은 그날 저녁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이 그 교환을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것이 이혼을 향한 그들의 긴 하락을 막으려는 그의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그것을 말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둘 다 그녀가 그 교환을 원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변명이 없었고 진실은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그녀는 샤워 소리가 멎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기다렸다가 위층으로 올라갔다. 준호는 운동복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흘끗 보고 말했다. 나 좀 뛰고 올게. 샤워는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떠났다. 준호의 무심한 행동은 서연에게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연회장에서 보였던 것만큼 일어난 일에 대해 침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침실 구석 의자에 앉아 킨들로 책을 읽으려고 애썼다. 헛된 노력이었다. 달리기는 준호를 진정시켰다. 그는 서연이 강우를 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피했다. 만약 그녀가 제안된 교환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을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그녀를 떠났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20년이 지났으니 이것을 알았어야 했다. 사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알았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어쨌든 계속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의 노력은 이제 전체 상황을 위태로운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한 열정에 너무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었다. 어쩌면 그들은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꺼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지만 그녀와 그녀의 의뢰인을 더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달리기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준호는 집에 들어와 아래층 불을 끄고 침실로 올라갔다. 그는 옷을 벗고 다시 샤워하러 갔다. 깨끗하고 조용하게 욕실에서 나온 그는 속옷과 티셔츠를 입고 말없이 침대에 누웠다. 곧 서연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잠들려는 그녀의 시도는 몇 시간 후에야 마침내 성공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준호가 일어났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러 어머니 댁으로 운전해 갔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사주었다. 큰딸 미나가 물었다. 엄마는 어딨어요? 준호의 짧은 대답은 잠을 잘 못 주무셨어였다. 16살 아들 민준이가 물었다. 시상식 만찬은 어땠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음악은 괜찮았고 음식도 그랬어. 두 아이 모두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화제를 학교 공부로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준호가 조금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의 10대 두 자녀는 집에 도착했을 때 경계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 준호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쪽지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막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세 사람이 현관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준호가 아이들에게 강우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는 그들이 평소처럼 행복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화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집안에는 어색한 평온이 감돌았다. 미나와 민준이는 둘 다 하루 종일 외출했다. 준호는 집안일로 바빴다. 서연은 책을 읽는 척했다. 그들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저녁 식사 때 그들은 단지 소금 좀 건네줘 라고만 말했다. 어른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준호는 다시 달리러 나갔다. 그는 돌아와 샤워를 하고 서연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달리기 잘했어요? 그는 응 이라고 대답하고는 잠들기 위해 돌아누웠다. 일요일 아침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했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는 일어났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둘 다 집을 나섰고 돌아오지 않았다. 떠나면서 미나가 민준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 것 같아? 몰라. 그 시상식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미나가 말했다. 응, 엄마가 뭔가 하신 게 틀림없어.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의 중요한 의뢰인을 위한 저녁 식사 아니었어? 하지만 추측해봤자 소용없어. 이대로 계속되면 여쭤볼 수도 있지. 아마 안 될걸. 미나가 생각했다. 이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갔다. 서연은 일요일 저녁으로 맛있는 갈비찜과 오이무침을 요리했다. 두 아이는 식사를 했지만 준호는 자기 몫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접시에 많이 남겼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배고플 때 먹고 배고프지 않을 때는 먹지 않았다. 그는 저녁 늦게까지 야구 경기를 보았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서연은 잠든 척했다. 월요일 아침 모두가 학교와 직장으로 떠난 후 준호는 만찬이 열렸고 최강우가 묵고 있던 호텔의 지배인인 친구 이동욱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가끔 맥주를 마시곤 했다. 안부를 물은 후 준호는 이동욱에게 최강우가 아직 호텔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이동욱은 그가 하룻밤 더 예약되어 있고 그 후에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의 출근길은 스트레스였다. 사실 그녀의 긴장감은 강우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윤지수와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중되었다. 회의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었다. 아침 10시, 서연은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합의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0분이 걸렸다. 그러자 강우가 물었다. 서연 씨, 시상식 이후로 괜찮아요? 서연은 윤지수를 쳐다보았다. 강우가 말했다. 지수 씨도 거기 있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아니요. 안 괜찮을지도 몰라요. 제 어리석은 감정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뻔했어요. 강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제가 거절했고 당신은 떠났죠. 그는 제가 원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시상식장을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저에게 열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전혀 만지지도 않았고요. 서연은 담담해 보였다. 강우가 말했다. 만약 그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포기한다면 바보인 거죠. 설령 우리가 그랬다고 해도 그가 당신을 포기한다면 여전히 바보인 거고요. 제발 저한테 전화해요.
그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 각자와 악수하고 방을 나갔다. 윤지수가 강우를 보며 말했다. 그럼 저녁엔 우리 둘뿐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보냈어. 당신 또 외롭게 생겼네, 지수씨. 윤지수가 미소 지었다. 네, 나중에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그는 엄청 흥분하거든요. 그들은 호텔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날 일하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포기하고 오후 3시에 집으로 갔다. 준호는 집에서 부엌에 있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정비소의 수리 견적과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들여다보고 문가에 섰다. 그는 첫눈에 흘끗 본 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다 검토하던 것을 끝낸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나 망가졌어요. 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대부분 제 잘못이라는 거 인정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웠지만 사과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겠어요. 아이들도 걱정하고요. 저도 걱정돼요. 당신 친구 최강우는 아직 서울에 있나? 네, 오늘 아침에 짧은 회의가 있었어요. 내일 떠나는 걸로 알아요. 건방진 놈,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당신도 그에게 흠뻑 빠졌어야 했는데. 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는 당신이 유나와 함께하는 것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제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서연이 말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준호 씨? 그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 그녀가 말했다. 누구나 약한 순간은 있어요, 준호 씨.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평소 집에서 일할 때 입는 청바지와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방 건너편 소파로 이끌었다. 그 후 그들은 한동안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일어나 방을 나갔다. 저녁은 데운 갈비찜이었다. 서연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이것을 알아챘다. 준호는 아직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6시 30분에 민준이를 보내 그를 불러오게 했다. 그가 문을 두드리고 말했다. 저녁 식사예요. 준호가 나타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서는 준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더 일찍 나오지 않은 것에 놀랐다. 아이들도 지켜보았다. 준호는 그들 모두에게 미소를 짓고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서연에게 그들이 논의하던 프로젝트, 차고 청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전체가 며칠 만에 가장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루는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가고 서연과 준호가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준호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육체적인 친밀감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남자가 매력적이었다는 건 이해해. 당신 인생에서 매력적인 남자가 많았을 텐데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왜 하필 지금이었지? 우리는 몇 달 동안 함께 일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저에게 공을 들였고요. 그게 쌓였어요. 마지막에는 그가 미묘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쯤 저는 그에게 취약해져 있었어요. 당신이 그와 함께 가지 않는 게 놀라워. 그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당신도요. 저는 정말로 이걸 원했어요. 준호 씨. 하지만 이건 저를 충격에 빠뜨려요. 저를 이류로 느끼게 만들고요. 그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고 환상적인 아버지예요. 당신은 이류가 아니에요. 그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 당신이 최고야. 준호. 단지 유나와 비교했을 때 최고가 아닐 뿐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에게 유일하게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 문제는 당신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유일한 여자라는 거야.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활짝 피어나는 듯 했지만 그가 덧붙이자 그녀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렇지 않아. 나는 당신의 장기적인 선택이고 그 남자는 당신의 단기적인 선택이었던 거지. 그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에 대해 결코 알 수 없겠죠. 그는 아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당신 외에 다른 어떤 남자에 대해서도 결코 알 수 없을 거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 침실로 갔다. 서연은 자신 앞에 큰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가 한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파티가 있던 날 밤 준호보다 강우를 더 원했다. 적어도 그 주변 며칠 동안은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도 그 후 몇 달 동안 서연은 준호가
자신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결국 그것은 그녀가 바랐던 대로 되지 않았다. 그들은 때때로 친밀했고 때로는 정말 좋은 친밀감을 나누었지만 그는 종종 산만해 보였고 최근에는 서연이 이것에 점점 더 짜증을 내고 있었다. 관계는 거래 제한이 있었던 그날 밤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은 이것을 알았다. 준호도 이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는 멀리서 문제를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서연이 한 일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남자를 갈망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지만 이 남자를 너무나 원해서 그를 얻기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있었다. 그가 어떻게 보든 그의 아내가 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원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녀에게 한 말은 사실이었다. 그를 똑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다른 여자는 없었다. 적어도 그는 그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길거리의 금발 간호사처럼 정말 매력적인 여자들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바람을 피울 뻔한 적도 없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확고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영원히 자신의 아내에게 두 번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이 생각은 그를 괴롭혔고 점점 더 그를 귀찮게 했다. 그는 그들이 친밀할 때 그녀가 강우를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렇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제쳐두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비록 그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한동안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서연으로부터 정기적인 친밀감과 동반자 관계를 얻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연회장에서 그날 저녁이 있은 지 약 8개월 후 강우가 다시 올 예정이었다. 그는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그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이해 제기였다. 서연은 대학에서 건설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이 분야에 정통했고 주인공과 이전 관계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로펌의 3명의 주요 파트너가 그녀를 불렀고 강우가 거기에 있었다. 즉시 그녀는 이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로펌의 세 보스는 안 대표, 배 대표, 차 대표였다. 세 사람 중 안 대표가 그녀를 가장 잘 알았고 이전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강우와 준호와 겪었던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 어색한 인사 후 안 대표가 말했다. 박 변호사, 당신에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님은 여기에 심각한 사업이 걸려있고 당신이 처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제기예요. 당신은 기술적 지식이 있고 그는 당신을 알죠. 서연이 말했다. 안 대표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저에겐 가정이 있고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강우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서연 씨,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설령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볼 겁니다. 배 대표가 개입했다. 박 변호사, 이건 로펌과 최 대표님에게 큰 문제입니다. 수십억이 걸려 있어요. 정신 차리고 강해져야 합니다. 준호 씨도 이해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저에게는 너무 큰 위험입니다. 차 대표가 말했다.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정말로 준호 씨는 그냥 믿어줘야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고 최 대표님은 어떤 접근도 자제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줬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준호 씨와 저는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우가 말했다. 만약 그가 반대한다면 제가 그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은 좋았지만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준호와 논의하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는 그들이 거실에 단둘이 있을 때 그녀의 동요를 알아챘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말했다. 최강우가 새 사건을 맡았어요. 그들이 저보고 하래요. 건설 프로젝트 이해 제기예요. 그리고 저는 거절했지만 그들이 고집해요. 거절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알다시피 건설법 학사 학위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어쨌든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거 아냐. 맞지? 네. 하지만 최강우도 건설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저를 팀에 넣으라고 고집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가 당신을 고집한 건 당신이 그에게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이야. 그의 자존심이 상했지. 그는 당신을 쫓을 거야. 아니요, 제 말은 아마도요. 하지만 그가 우리 팀을 이끌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비로맨틱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예전처럼 저에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에게는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 당신 자신도 믿지 않잖아. 그가 당신을 쫓으려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잠시 앉아 침묵했다. 그러다 어깨를 으쓱했다. 그와 얼마나 접촉해야 하는 사건인데? 그와 윤지수 씨가 사무실 근처의 아파트를 빌렸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6주 동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준호는 그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당신한테 맡길게. 어쩌면 이게 누가 정말 1순위인지 나한테 보여줄 기회일지도 모르지. 뭐가 걸려있는지 알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준호는 일어나 침대로 갔다. 서연은 몇 분 후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침대에 누웠고 서연이 준호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녀가 말했다. 안심이 좀 필요해요.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부드러웠지만 빠르게 강도를 더했고 아주 좋게 끝났다. 그 후 둘 다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서연이 말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 즐거웠어. 그들은 잘 잤다. 다음 날 서연은 강우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와 윤지수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일련의 회의에 참석했다. 서연은 사건에 2명의 보조 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둘 다 건설법 배경이 없었다. 다음 날도 상당히 강도 높은 회의가 이어졌다. 그들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를 고용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저녁 식사는 매일 밤 로펌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서연은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집에 돌아왔고 그때쯤이면 그녀는 지쳐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이틀째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준호가 물었다. 문제는 없었어? 아니요. 할 일이 너무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윤지수 씨, 그녀의 남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서연이 대답했다. 준호가 말했다.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게 그를 흥분시킨대. 그녀는 당신과 최강우에 대해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 내가 그녀를 제자리에 앉혔지. 나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윤지수 씨는 그걸 소유욕이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준호, 만약 어떤 위험이라도 감지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할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말했다. 작업 강도는 처음 이틀 후에 감소했다. 서연은 팀에게 기본적인 법률 조사 과제를 할당했다. 강우와 서연은 그 후 전문가들과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2주 후 서연은 강우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준호에게 말했지만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매일 저녁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침대에서 서연과 그는 더 잘 지냈다. 그녀 쪽에 더 많은 노력이 그의 쪽에 더 많은 노력을 유발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연의 노력은 그에게 더 많은 의심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보다 강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그녀가 아직 강우와 연애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그것을 원했다.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에는 지난번 그녀의 반응을 유발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또한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이 시작된 지 약 4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강우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던 인천 출장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활기찬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둘 다 이웃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준호를 한번 보고는 침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연의 힘과 같았다. 준호가 그것을 길게 끌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었다. 정말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둘 다 지쳐서 회복하며 누워 있었다. 준호가 서연을 돌아보았다. 이건 최강우한테 고마워해야겠군.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네, 당신은 뭘 할 건가? 뭘 했지? 준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정말로 시도하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는요. 서연이 설명했다. 제 말은 그는 알잖아요. 그는 고집하지 않았지만 작은 접촉들,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말들은 있었죠. 준호가 말했다. 키스와 포옹은
아니요, 젠장. 당신이 이걸 집으로 가져온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네. 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게 위험해지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전문가 훈련인 이 부분은 끝내야 해요.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는 당신을 구애했던 다른 남자들보다 더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준호가 말했다. 나한테는 아니지. 그 남자와 당신. 잠시 멈춤. 즉, 당신과 그 남자. 서연이 말했다. 준호 씨. 준호는 잠들기 위해 돌아 누웠다. 쉽지 않았다. 서연은 즉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준호는 일하러 문을 나서는 서연을 멈춰 세웠다. 그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굴복하면, 그가 시도해서 이기면 그는 죽은 사람이야.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에게 말해.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단호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며 이 말을 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뺨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러니 너희 둘 다 뭐가 걸려 있는지 알겠지. 필요하다면 내가 죗값을 치를게. 그러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 자리에 다시 앉아 계란을 마저 먹었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일종의 계획이 있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아침 준호가 자택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면서 그는 이미 다른 종류의 계획이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년에 걸쳐 그는 수도권 전역의 공급업체, 계약업체, 사업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했다. 자동차 수리 업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최강우가 그의 가족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다면 준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서연은 가벼운 충격 상태로 출근했다. 그녀는 준호의 위협을 합리화하려고 애썼고 그가 진심이 아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보고 들었다. 그녀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기 전에 강우와 다음 이주를 완료해야 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해야 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전문가들로부터 온 최신 자료를 검토했다. 강우와 윤지수는 10시에 도착했고 전문가 건설 컨설턴트 중 한 명인 조나단 크리스프를 데리고 왔다. 그는 애플 노트북을 가져왔다. 네 사람은 사건을 위해 배정된 대형 회의실에 모였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휴식 시간에 서연은 자기 사무실로 갔지만 강우가 그녀를 따라와 뒤에서 문을 닫았다.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준호 씨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죠. 알다시피 저는 그에게 당신이 저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건 대부분 사실이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최 대표님. 당신은 그냥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목적을 알아요. 강우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케미가 있잖아요. 그녀는 웃었지만 웃기지 않았다. 네, 알아요. 어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 씨에게 거의 달려들 뻔했어요. 그는 감사해야 할 거예요. 케미를 통한 더 나은 삶이죠. 그는 비웃었다. 서연이 말했다. 그는 저를 죽이진 않을 거예요. 최 대표님. 당신만 죽일 거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강우가 얼어붙었다. 어쩌면 그럴 가치가 있을지도. 서연이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준호 씨에게는 그만의 내면의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는 그것을 하고도 빠져나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윤지수가 노크했고 그들은 회의로 돌아갔다. 한편 준호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먼저 수도권 전역의 건설 프로젝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강 공급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 데니 마르티네즈에게, 그 다음에는 레미콘 사업을 관리하는 빌천에게 전화했다. 그 후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크레인 임대 서비스를 소유한 마이크 코알스키에게 전화했다. 대화는 평범하고 친근했다. 준호는 소문을 통해 최강우의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무언가 들었는가? 그와의 계좌는 현재 상태인가? 어쩌면 신용을 연장하는 데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준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강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소송을 언급했으며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위험 노출을 확인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고 현금 흐름이 전부였다. 준호는 그의 위협이 효과가 있을지 몰랐다. 그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의도했다. 그는 조만간 강우가 서연과 잠자리를 가지면 그를 해치고 아마도 그녀와 이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우에 대한 그들의 대화를 생각했다.
강우 앞에서 그녀의 취약성을 보는 것은 그에게 이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강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아마도 남편에게조차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그녀의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욕망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어야 할 남자를 만난 것 같았다. 준호는 만약 그의 직접적인 위협이 효과가 없다면 아마도 강우를 신체적으로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아내의 두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의 사건 없이 사건을 완료하고 강우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준호는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서연이 굴복한다면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문제에 대한 그의 분석적이고 사업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 부합하는 선택지였다. 만약 강우가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싶다면 준호는 체계적으로 강우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제 시간에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준호가 준비한 저녁 식사였다. 서연은 준호가 차분해 보여서 안도했다. 그들은 농구 경기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가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최강우랑 얘기했어? 말했어요?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그에게 전달했죠. 그 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모든 건 당신한테 달렸어. 알다시피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는 편안해지면 아마 계속할 거야. 두고 보죠. 서연이 말했다. 무슨 뜻이야, 두고 보자니. 그가 내 옆에 없으면 그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준호는 그녀를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데워진 남은 음식처럼 느껴지고 그는 5성급 식사처럼 느껴져. 그녀가 그를 보고 웃었다. 저는 미식가가 아니에요. 남은 음식이라도 당신 요리를 좋아해요.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무릎에 올라탔다. 그는 약간의 저항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쓰나미 앞에 모래성과 같았다. 휩쓸려가는 것이 좋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서연은 강우 상황이 발생한 이후로 그들의 친밀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날 밤 그녀는 강우를 생각하며 준호와 함께 있었다. 그들 둘 다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 걱정했다. 준호는 소외감을 느꼈고 서연은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거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교착 상태를 결코 깨지 못했다. 그들은 결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욕망에서 단지 두 번째라는 것에 대해 그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소용이 없다면 그녀는 그가 그것에 대해 우울해 보일 때 그와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그들을 위로했다. 다음 며칠 동안 직장에서 서연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들은 상대방의 전문가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전문가 증언 녹취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나단 크리스프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릴 다음 주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토요일 내내 일했다. 그는 일요일에 그랜드래피즈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그는 미시간 호수 근처 홀랜드에 방이 있었다. 건설 전문가 팀은 다음 목요일 아침에 작업을 완료했다. 이제부터 부산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서연과 강우는 필요하다면 전화나 스카이프로 일할 수 있었다. 주중에 강우는 서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그의 유혹 캠페인을 강화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기술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기술들은 그녀를 그에게 흥분시켰고 그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준호는 서연의 커져가는 열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편 준호의 조용한 캠페인은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데니 마르티네즈는 준호와의 대화를 슬쩍 언급하며 다른 세 곳의 철강 공급업체에 전화했다. 빌천도 레미콘 공급업체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 최강우가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강우가 다음 주요 프로젝트를 위해 자재를 주문하려고 했을 때 항상 그에게 신용을 제공했던 공급업체들이 이제 현금 선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되었던 그의 사업 신용 한도는 갑자기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작은 문제들이 이제 광범위한 서류 작업과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했다. 강우는 이러한 문제들을 서연을 향한 자신의 추구와 즉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미나가 말했다. 두 분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쳐요. 서연이 대답했다. 소음 방지 장치를 좀 구해볼게. 민준이가 덧붙였다. 이미 해봤는데 불편해요. 서연이 말했다. 귀마개.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강우는 목요일에 서연에게 점심을 제안했다. 그는 금요일 아침에 부산으로 날아갈 예정이었다. 다음 주에 미국 지방 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서연은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강우는 서연을 그의 아파트 근처의 좋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윤지수나 팀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우가 전면적인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통 그녀는 위험보다 신중함을 우선시하겠지만 그녀는 부산에서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심리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그녀는 주말을 포함하여 2주 동안 부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이 점심을 시험으로 보았다. 점심은 대체로 즐거웠다. 강우는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위해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서연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들은 식사를 했고 음식은 좋았다. 서연은 와인 한 잔만 마셨다. 마지막에 강우는 둥근 벤치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서연을 껴안았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우는 그녀의 뺨에 손을 댔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포기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벤치 아래에서 빠져나왔다. 그녀가 말했다. 안 돼요, 최 대표님. 강우는 실망했다. 아직은. 그가 말하고는 계산서를 달라고 손짓했다. 서연은 집으로 갔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 준호가 자택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공급업체 송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4시 조금 넘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저녁을 보냈다. 서연은 총알이나 그와 비슷한 모양의 것을 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주 부산의 한 판사는 6월 중순으로 재판 날짜를 정했다. 지금부터 5개월 후였다. 서연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3명의 파트너와 회의를 가졌다. 그녀는 재판을 위해 부산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시작했다. 안 대표가 물었다. 왜죠? 준비를 아주 잘했는데 남편의 걱정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지만 그건 제가 매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여기였을 때의 일이에요. 부산에서는 그의 영역에 있을 것이고 준호 씨는 여기에 있겠죠. 차 대표가 말했다. 그냥 알잖아요. 해버리면 어때요? 제 말은 만약 당신이 부산에 있었다면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알죠. 준호 씨도요. 바로는 아니겠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안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동정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고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말하고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녀가 떠날 때 안 대표가 말했다. 그녀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렸군. 적어도 시간은 있어. 어쩌면 그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을지도. 어쩌면 여기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차 대표가 말했다. 그녀는 약해. 나는 약점을 좋아하지 않아. 백업으로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그것이 그들이 다음 몇 주 동안 하려고 했던 일이다. 그들은 4명의 후보자를 면접했지만 아무도 적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뉴욕의 한 대형 로펌 출신 남자에게 제안했다. 그는 거절했다. 서연은 그녀의 보조 변호사 중 한 명인 마틴 블레인을 훈련시켜 그가 상대방 전문가를 반대 신문하고 자신들의 전문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연은 그 문제에 대해 준호와 논의했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고 사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말했다. 올해 부산에서 재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저를 거기에 원해요. 그리고 저는 거절했어요. 그들은 대체자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시간이 촉박해요. 네, 만약 제가 고집하면 그들은 아마 불복종 조항을 이용해 저를 해고할 거예요. 다른 일 찾으면 되지. 어쩌면 우리 같이 기술 매뉴얼을 쓸 수도 있고 자동차 산업의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거.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부부팀이 사업 파트너십에 대해 글을 쓴다니. 그건 아주 적절하거나 아주 아이러니하네요. 그가 웃었다. 실제 사례 연구를 곁들여서 아내가 남편의 사업 조언을 들을지 궁금하네. 물론 들을 거야. 이건 논픽션이잖아. 우리는 실용적이어야 해. 당신은 어때? 만약 당신이 부산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법률적인 측면을 처리하는 나를 믿을 거야? 지금은 부산으로 확장할 계획 없어. 거짓말하지 않을게, 서연. 내가 일을 망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하지만 소송이 치열하다는 건 알잖아. 어쩌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아니겠지? 나는 당신의 대형 로펌 사건에 비하면 그냥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예요. 저는 마티가 재판을 처리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는 똑똑해요. 그와 저는 매일 저녁 스카이프로 상의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녹취록을 받을 거고요. 준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항상 나를 원망하고 비난할 거라고 생각해. 그건 관계를 지속하기에 좋은 기반이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그걸로 충분하길 바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함께했다. 아이들은 귀마개를 사용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서연은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나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미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의 벨몬트 대학에 합격했다. 그녀와 준호는 그녀의 학업 준비로 바빴다. 준호는 힘들었지만 강인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6월 1일, 재판 10일 전, 박진우 변호사가 심장 문제로 부산에서 입원했다. 의사들은 그의 문제를 극심한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서연의 로펌은 판사에게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판사는 ABC가 많은 변호사를 둔 대형 로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면접과 준비에 관여했고 선임 변호사라는 것을 알았다. 법원에서 돌아왔을 때 팀은 소식을 전했다. 안 대표는 서연과 함께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 우리에게 더 낫다고 생각해. 법원 옆 웨스턴 호텔에 방을 예약해뒀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사임했다면 그녀는 여전히 변호사 협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차 대표는 그곳에 연줄이 있었다. 그녀는 짐을 싸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으로 갔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준호는 그녀가 차에 짐을 싣고 타이어와 오일을 점검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산으로 떠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그녀의 정절 가능성을 기껏해야 50대, 50으로 추정했다. 그는 만일을 대비해 몇 가지 준비를 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불충실하다면 안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환 제한이 있은 후 그들의 결혼은 쇠퇴기에 있었다. 그들의 친밀한 순간 대부분은 다른 남자에 대한 그녀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연애 전에는 그들은 여러 면에서 매우 가까웠다. 그들은 일, 아이들, 휴가 계획, 그리고 다른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리웠다. 그것이 잃어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을지 몰랐다. 그날 늦게 그는 민준이와 미나에게 법원의 비상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미나의 졸업식은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부산 판사는 일주일에 4일 재판을 진행하고 금요일은 다른 업무를 위해 남겨두었다. 소위 잡무일이었으므로 어쩌면 서연이 졸업식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랐다. 준호는 의심했다. 매일 저녁, 서연은 집에 전화해서 준호와 아이들과 통화했다. 보통 전화는 8시나 그 이후에 왔다. 그녀는 할 일이 많았다. 배심원 선정은 다음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주말 동안 서연은 아침에 전화했다. 나머지 시간은 배심원 선정 컨설턴트들과 함께 보냈다. 일요일 8시경, 준호는 그녀에게 강호와의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 문제 없어요, 준호 씨. 저는 너무 바쁘고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준비에 관여해? 네, 그가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재미있게 여기지 않았고 서연은 농담한 것을 후회했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는 호텔의 공용 공간에서 일해요. 저는 위층에서 자고 그는 자기 아파트로 가요. 아무 제한도 없었어요. 저녁은 룸서비스고요. 하지만 서연이 몰랐던 것은 강우가 점점 커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현금 흐름 문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재판은 그에게 엄청난 비용을 안겨주었고 이제 주요 공급업체들은 이미 배달된 자재에 대한 즉시 지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은행은 완전한 재무 검토가 있을 때까지 그의 주요 사업, 신용 한도를 동결했다. 배심원은 월요일에 선정되었고 모두 진술이 있었다. 서연은 그때 나서지 않았다. 장미라 변호사가 했다. 그녀는 도표와 증거물을 준비했다. 화요일 원고는 2명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문가는 하루 종일 걸렸다. 서연은 느린 단계별 반대 신문을 진행했고 많은 좋은 점을 지적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만족했지만 다음 전문가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실로 돌아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야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두 명이 있었다. 서연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우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의 하루에 대해 기뻐하고 흥분했다. 서연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 강우는 그녀를 큰 포옹으로 끌어안고 빙빙 돌렸다. 그녀가 말했다. 이봐요. 결승선을 넘기 전까지는 축하하지 말아요. 강우가 말했다. 당신은 훌륭했어요, 서연 씨.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밥 먹고 좀 준비하고 푹 자야겠어요. 강우는 그녀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지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이기면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젓고 다음 증인을 위한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인 수요일은 첫날보다 훨씬 더 순조로웠다. 서연은 원고 측의 사건을 그들 자신의 전문가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남자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에게는 지는 싸움이었다. 이 증언에 이어 두 명의 짧은 증인이 있었다. 원고는 끝났고 판사는 피고의 판결 신청을 기각했다. 서연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우는 다시 거기에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전문가들은 최종 점검을 위해 7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강우는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그들은 마주섰다. 이번에 그의 포옹은 부드럽고 관능적이었고 그는 서연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그의 감정에 화답했다. 상황이 더욱 뜨거워지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장미라 변호사가 들어왔다. 서연과 강우가 떨어지자 저녁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착했다. 강우는 떠났고 서연은 두 증인을 간략하게 준비시켰다. 10시에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가서 집에 전화했다. 다음 날 아침 팀이 법원에 도착했을 때 원고 측 변호사인 허만 빌링스가 그들을 보자고 요청했다. 강우, 장미라, 그리고 서연은 그와 주요 의뢰인인 CEO 모건 톰슨과 함께 대기실에 들어갔다. 톰슨은 합의하고 싶어 했다. 빌링스는 제안을 했다. 장미라는 즉시 반대 제안을 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준비했다. 몇 차례의 입찰이 있었지만 ABC는 강우를 매우 강력한 위치에 두었다. 11시까지 강우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사자들은 그것을 작성하고 법원으로 갔다. 합의서가 제출되고 배심원은 집으로 보내졌다. 그날 오후 몇 가지 세부 사항이 결정되고 모두가 자유로워졌다. 서연은 지쳤다. 그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샤워를 했다. 강우는 모두를 그의 콘도 근처 클럽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모두를 위해 리무진이 주문되었다. 서연은 집에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금요일 오후에 부산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침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이었다. 준호는 이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준비도 그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서연, 지금이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일 거야. 알아요, 준호 씨.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았어, 축하해. 너무 재밌게 놀지는 말고. 클럽은 저녁 식사와 춤을 위한 장소였다. 그들은 6명이었다. 강우, 서연, 장미라, 조나단 크리스프, 그리고 다른 2명의 ABC 변호사인 엘리 메이슨과 미키 다이아미터. 그들은 리무진을 탔고 강우가 그들의 테이블에서 그들을 만났다. 음식은 와인만큼이나 훌륭했다. 춤은 9시에 시작되었다. 강우는 즉시 서연을 초대했다. 서연은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을 좀 마셨고 춤이 그녀의 결혼 문제를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강우와 춤을 추기로 동의했다. 장미라와 조나단도 춤을 췄고 엘리와 미키도 그랬다. 다른 두 쌍은 때때로 파트너를 바꿨지만 강우와 서연은 연속으로 6곡을 췄다. 빠른 곡도 있었고 느린 곡은 3곡이었다.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느린 춤은 서연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 그녀는 나중에 집에서 4시간 거리에 있고 준호는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상했다. 춤을 추면서 강우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제 내게로 와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없어요. 당신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이번 한 번만이에요. 최 대표님.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강우는 그녀가 그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는 그녀의 로펌 변호사 3명을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우가 그녀를 그곳에서 이끌고 길 건너 그의 콘도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이 문을 통과하자 강우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 벽에 밀어붙였다. 그는 깊은 키스로 시작했고
그녀는 화답했다. 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미 기대감에 정리된 침대가 있는 침실로 이끌었다. 그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누웠다. 몇 분이 지났다. 강우가 말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절대로.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리고는 말했다. 저도요. 아마 아무도 이런 경험은 못 해봤을 거예요. 1시간 후 그들은 다시 함께했다. 이번에 끝났을 때 그들은 샤워를 하고 무언가를 먹었다. 새우, 약간의 샐러리, 그리고 사과 조각. 그러고 나서 그들은 침대로 돌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다. 서연은 그것이 압도적이라고 느꼈다. 아침에 그들은 여전히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어져 그의 욕실로 가서 새 칫솔을 찾아 이를 닦고 샤워를 했다. 그녀는 배가 고팠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가 말했다. 밤새 고마웠어요. 놀라웠어요. 최고였죠. 그녀가 말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훌륭했다. 그녀가 옷을 입는 동안 그는 샤워를 했다. 그가 옷을 입지 않고 나왔을 때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흥분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떠났다. 그녀는 호텔로 가서 체크아웃하고 일리노이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가 어젯밤 일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른 세 사람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준호는 목요일 밤 저녁 식사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나쁘게 끝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와 가족에게 나쁘게. 그는 11시에 서연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갔고 그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자정에 그는 호텔에 전화해서 그녀의 방을 물었다. 응답이 없었다. 그는 1시 30분에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똑같이 했다. 그러고 나서 2시 30분에 응답이 없었다. 그는 포기하고 잠을 자려고 노력했다. 졸업식은 잘 진행되었다. 미나는 수석 졸업생으로서 아름다운 연설을 했다. 준호와 민준이는 감동받고 자랑스러워했다. 준호는 그들을 점심 식사에 데려갔다. 미나는 그 후 파티에 갔고 민준이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준호는 집에서 몇 가지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하실에 무거운 샌드백, 일리프티컬 머신, 벤치프레스가 있는 훈련실을 가지고 있었다. 샤워실이 있는 작은 욕실, 대형 냉장고, 부엌 싱크대도 있었다. 작은 TV도 있었다. 그는 월마트에 가서 전자레인지와 핫플레이트를 샀다. 그가 막 모든 것을 설치했을 때 그는 차고에서 차 소리를 들었다. 그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지하실 문으로 걸어가 외부 계단을 올라 부엌으로 갔다. 서연은 막 현관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자기야, 나왔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리키 리카르도처럼. 이것은 그에게 그녀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보여주었다. 그가 그녀가 방으로 들어설 때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싱크대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띠고 들어섰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젠장. 감정 없고 겸손하게 그가 말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네 호텔방에 전화한 게 새벽 2시 반이었어. 그 순간 서연의 결혼을 계속하려는 희망은 끝났다. 그녀가 말했다. 그냥 하룻밤이었어요. 사랑도 없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가 말했다. 상관없어. 어쩌면 그 기억들이 밤에 너를 따뜻하게 해줄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럴지도. 하지만 나는 아니야. 다시는. 그녀가 말했다. 사랑해요, 준호 씨. 언제나 그럴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 여행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준호는 지하실로 돌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살 준비를 마쳤다. 그는 그날 지하실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임시 지하실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자동차 수리 일정이나 공급업체 계약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자산, 현금 흐름, 사업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동안 부산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고 어쩌면 분당 사업장을 팔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몇 통의 전화를 걸어야 했다. 만약 강호가 아무런 결과 없이 준호의 가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이제 다른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는 항상 숫자와 물류에 능숙했고 이는 엔진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인생 문제를 진단하는 것으로 잘 전환되는 기술이었다. 손상된 변속기처럼 때로는 재건할 수 있고 때로는 전체 장치를 교체해야 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강우의 사업에 대한 준호의 체계적인 캠페인은 강화되었다. 그는 신세를 갚고 강우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사업 관계를 활용했다. 자동차 수리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건설업과 잘 연결되어 있었다. 둘 다 동일한 공급업체, 계약업체, 금융기관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혼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 말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은 아무도 집에 없었다. 미나는 모든 파티 후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기로 동의했지만 둘 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 집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미 필요하다면 이혼을 하기 위해 젤다 모리슨이라는 변호사와 준비를 해두었다. 제한된 합의는 준호가 민준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집에 남는 것이었다. 미나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 민준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집은 팔리거나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지분을 사들일 것이었다. 아이들이 토요일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자 준호가 지하실에서 올라왔다. 둘 다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네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식사를 함께 했던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준호가 말했다. 너희 엄마와 나는 우리 결혼의 끝에 왔어. 우리는 둘 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지만 몇 가지 일이 있었어.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준호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고 결혼이 깊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준호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그녀를 기절시켰다. 두 아이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나가 물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듣는 그 소리들 때문에. 서연이 말했다. 부산에서 하룻밤 목요일에 의뢰인과 잤어. 민준이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물었다. 엄마랑 이혼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 그 하룻밤. 모르겠어.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 너희 엄마도 그걸 알았고 어쨌든 그랬어. 서연이 말했다. 힘들어요. 준호가 말했다. 별로. 하지만 당분간은 내가 지하실에서 잘게. 나는 여전히 내 사무실에서 일할 거야. 어쩌면 내가 요리할지도 모르지.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논의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됐어. 되돌릴 수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테이블을 떠났다. 두 아이 모두 준호를 돌아보았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싸웠고 졌어. 하지만 알다시피 그녀가 그를 만난 후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똑같지 않았어. 미나가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해결되어야 해. 미나야, 너의 특별한 날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와 너,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일어나 그룹 허그를 했다. 아이들이 위층에 있는 동안 서연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위층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오랫동안 흐느꼈다.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 강우와의 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이제 상한 우유처럼 시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메스꺼움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저녁 냄새를 맡았다. 햄버거 같았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었다. 준호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연이 냄새에 끌릴지 궁금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아이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모두가 저녁 식사 후 함께 뒷정리를 했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올라갔다. 사실 그들은 미나의 방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십시에 준호는 거실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야구 중계를 끄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미안하지만 기다리는 의미를 모르겠어. 우리는 끝났어. 반창고를 바로 떼어내는 게 나아.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당신이 좀 기다려야 해요. 그냥 하룻밤이었어요. 준호 씨. 이 모든 세월 동안 단 하룻밤이었어요. 서연, 너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어. 내 말은 왜 이게 멈출 거라고 생각해야 하지? 알다시피 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잖아. 그리고 다음번에는 너는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어쩌면 이미 그랬을지도.
아니요, 알잖아요. 그건 불공평해요. 파트너 바꾸기 소동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벼랑 끝에 살았고 당신이 분명히 저보다 그를 더 원했기 때문에 우울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서 해버렸죠.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실수. 아니요. 이것은 궁극의 쾌락을 얻을 기회였고 아마도 저는 결코 몰랐을 거예요. 말해봐요.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와 비교될 수 없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거야. 결혼은 단지 육체적인 친밀감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건 큰 부분이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사라졌어. 그래서 결혼도 없는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 항상 그랬지. 그리고 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줬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그에게 갔어. 이제 너는 원하는 만큼 그를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너의 선택은 끝났어. 그는 일어나 그의 새로운 잠자리로 갔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나 미나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노크했다. 미나가 문을 열었다. 서연은 간단히 말했다. 사랑해. 내가 망쳤지만 사랑해. 내 졸업 연설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 미나가 그녀를 껴안았지만 그러고 나서 말했다. 엄마,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서연이 말했다. 나도 그래. 사실은.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다. 그가 말했다. 아빠는 어딨어요? 아래층 그의 성역에. 미나에게 사과했어. 너에게도 사과할게. 너희 둘 다 사랑해. 절대 잊지 마. 다음은 힘들 거야. 그녀는 둘 다 껴안고 자기 방으로 가서 더 많이 울었다. 민준이가 미나를 돌아보았다. 적어도 우리는 더 잘 잘 수 있겠네. 그는 자기 방으로 갔다. 준호가 변호사에게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서명할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서명했고 그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그녀는 서연이 저항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서연은 훌륭한 로펌의 훌륭한 변호사라고 말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젤다가 말했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난 일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리겠지만 초기 반응은 종종 생각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게 올 것을 봤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했어요. 그녀는 어쨌든 그랬으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결혼은 끝났어요. 좋아요. 지금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오늘 오후에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서연은 오후 2시에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반응 없이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저녁 식사 전에 안 대표가 그녀를 불렀을 때 그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 변호사? 제기랄. 서연이 말했다. 저는 그에게 약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결국 자기 뜻대로 했고 저를 이겼어요. 이제 저는 외로운 늙은 여자로 끝날 거예요. 안 대표가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다른 남자를 찾을 거예요. 당신을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안 대표님. 준호 씨는 아니에요.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어쩌면 그가 이성을 되찾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르게 생각했다. 오후 2시. 그녀의 비서가 젊은 남자를 그녀의 사무실로 데려왔고 그는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속이 죽은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로펌의 가사법 전문가인 모리스 슬론에게 전화해서 그를 안 대표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들 각자에게 서류 사본을 주었다. 안 대표가 말했다. 젠장, 빠르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모리스는 서류를 읽었다. 그가 말했다.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정해 보입니다. 준호 씨가 주로 집에 있는 부모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네, 대부분요. 그는 집에서 일해요. 당신은 20일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싸우고 싶으세요? 설령 그렇다 해도 그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일찍 집에 갔다. 준호는 부엌에서 노트북으로 부품 주문과 직원 일정을 검토하며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들여다보고 말했다. 나왔어요. 서류 받았어요. 알았어. 그는 일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침착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보낸 모든 시간과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이것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다. 그런 친밀함을 잃는다는 생각은 너무나 우울했다. 그녀는 과정을 질질 끌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준호가 조금 진정하고 그녀를 그리워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 준호는 서연이 집에 돌아온 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었다. 그는 긴장했고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강우와 함께 있는 서연을 상상했다. 그녀의 얼굴은 열정적인 기쁨의 그림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가 작업해온 한 가지가 있었다. 준호가 시작한 사업 압박 캠페인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강우의 제국은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세계의 주요 공급업체가 그의 신용을 완전히 끊었다. 그의 은행은 즉시 상환을 위해 그의 사업 대출을 회수했다. 투자자들이 그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하자 2개의 예정된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가장 파괴적인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준호는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닭고기, 양파, 밥으로 매콤한 요리를 준비했다. 그는 이 레시피를 좋아했다. 요리할 때 냄새가 너무 좋았다. 서연이 들어와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호의 어깨가 움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몇 분 후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 요리하기가 더 힘드네. 미안해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좋아요. 아이들, 미나가 떠나는 것. 그때까지는 아마 이혼하지 않겠죠. 서류에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집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나는 이미 집이 있어. 항상 같은 곳이지. 나는 거기가 좋아. 꽤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서연에게 등을 돌리고 마늘을 다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이 말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저는 아주 크고 어리석은 실수를 했어요. 약한 순간이었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러다 마지막에 모든 걸 망쳤고, 모든 것을 망쳤어요.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서연. 그리고 그게 당신이 한 짓이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였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생각만 하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그걸 초래한 제 자신도 싫어요. 그녀의 눈물. 준호는 그녀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뱃속에 칼처럼 밝혔다. 그는 천천히 조리대를 따라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것은 진짜 고통이었다. 그는 스토브에 등을 기대고 울기 시작했지만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결국 그에게 그 칼을 꽂은 것은 그녀였으니까. 서연은 자신이 준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보았다. 그녀는 이것을 분명하고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를 껴안았다. 그녀는 여전히 울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나가 테라스 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었다. 먼저 준호, 그 다음 서연. 미나가 울기 시작하자 둘 다 일어섰다. 그들은 주저없이 하나처럼 행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것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서연 변호사는 소송에 응답하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2주 동안 축구 캠프에 갔고 미나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자연 캠프에서 상담사로 일해서 서연과 준호만 남았다. 준호는 여전히 요리를 했다. 둘 다 일했지만 다른 접촉은 거의 없었다. 전혀 친밀감도 없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사건은 심리에 이르렀고 상담이 예정되었다. 이때쯤 서연은 준호의 냉담함에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요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아침을 준비했지만 두 아이가 떠나자 그는 그냥 자신의 시리얼을 만들었다.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둘 다 누구에게도 로맨틱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호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죽은 상태였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가 본 여자들은 그에게 흥미를 주지 않았다. 서연은 준호를 완전히 되찾으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았고 그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그녀의 접촉 생각만으로도 역겨워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녀는 점차 결혼이 구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다. 그들이 이선영 박사와의 첫 상담 약속에 갔을 때 그녀는 그런 상태였다. 이선영 박사는 서울 시내에서 개업한 50대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기본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를 미리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박사는 빙빙 돌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분 모두 깊이 우울합니다. 서연 씨는 결혼이 구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자신의 아내를 그녀의 연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며 세션을 시작했다. 준호가 말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를 매일 봅니다. 저에게는 고문입니다.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최강우 이전에는 좋은 친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갈망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이 박사가 물었다. 하지만 준호 씨가 비교당하고 비교해서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서연이 말했다. 친밀감은 친밀감이에요. 우리 결혼해서 그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한 적은 아마 3번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최강우처럼은 아니었지. 그렇지? 이 박사와 준호가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최강우와의 밤은 훌륭했어요. 그는 새롭고 다르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준호 씨가 그걸 가질 거예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준호가 말했다. 못되게 굴지 마. 왜 그에게 가지 않았어? 서연이 말했다. 저는 그 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메스꺼움을 느끼고 제 자신을 분산시켜야 해요. 이 박사가 물었다. 그 후 최강우를 만났나요? 아니요, 그는 우리 사무실에 2번 왔지만 저는 그와 연락하지 않아요. 그가 올 때 경고를 받고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박사가 물었다. 최강우 외에 다른 로맨틱한 욕망이 있었나요? 최근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준호 씨를 원했어요. 그가 그냥 저를 가져주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이 박사가 물었다. 준호 씨, 친밀하게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파괴되었어요. 이 박사가 물었다.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나요? 아니요. 예전에 매력적이었던 금발 이웃조차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주말 동안 준호는 호숫가에 빌린 오두막으로 위스콘신으로 운전해 갔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메모장과 검토하려고 했던 몇 가지 기술 매뉴얼만 가져갔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사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부산으로 운전해 갔다. 그는 거기서 8시간을 보냈는데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과 자동차 수리시설을 둘러보며 운전했다. 그는 잠재적인 사업 기회에 대해 몇 가지 메모를 했다. 그는 일요일을 오두막에서 보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전화해서 서연에게 며칠 더 머물며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그는 다시 부산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10시간을 보냈는데 상업용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고 매물로 나온 여러 자동차 수리점을 방문했다. 그는 화요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여행은 그의 집중력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 그는 미래의 사업 계획에 대해 약간의 명확성을 가졌다. 그와 서연은 2번째 상담 세션에 참석했다. 준호는 더 좋은 기분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것을 오두막 여행과 연결시켰다. 이 박사는 우울증 약을 제안하곤 했지만 준호는 그냥 자신을 위한 일하는 휴가를 가졌다. 세션이 끝날 무렵 서연은 준호의 개선된 기분에 약간 고무되었지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집에서 그는 어깨를 움찔했고 세션 동안에도 그랬다. 금요일 준호는 다시 오두막으로 갔다. 그때쯤 민준이는 서연과 함께 있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토요일에 다시 부산으로 갔고 월요일에 화요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주 수요일 민준이는 미나가 상담사로 있는 자연 캠프에 갔다. 준호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금발의 이웃인 사만다로 들이개지었다. 그녀는 6년 동안 옆집에 살았고 남편이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운 후 이혼했다. 그녀는 30세였고 아름다웠으며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7살 딸 벨마가 있었다. 그녀는 여름 방학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샘은 노스웨스턴 기념병원에서 주간 근무 간호사로 일했는데 이로 인해 때때로 오후에 집에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최근에 며칠 휴가를 냈고 벨마가 새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준호는 샘의 등장에 놀랐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혹시 제 부엌 싱크대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렌치가 있어요. 샘은 여러 면에서 서연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금발의 하얀 피부, 풍만한 몸매, 매우 아름답고 젊었다. 그녀는 2년 전에 바람 피우는 남편과 이혼했고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준호에게 끌렸다. 그는 그녀의 첫 남자친구를 생각나게 했고
똑똑했다. 샘은 아인슈타인은 아니었지만 똑똑한 남자를 좋아했다. 이제 그녀는 준호의 집에서 오가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녀는 그가 지하실 문을 통해 드나드는 것을 충분히 보았다. 준호는 평소 운동복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샘을 모퉁이를 돌아 그녀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녀도 운동복 반바지와 티셔츠, 플립플롭을 신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렌치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그녀의 부엌 싱크대 배수구를 쉽게 뚫을 수 있었다. 그가 싱크대 아래에 있는 동안 그녀는 그의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예쁜 다리를 맨 위까지 볼 수 있었다. 준호가 트랩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는 싱크대 아래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샘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배관공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샘이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알잖아요. 등에 누워있는 걸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그녀가 이제 맨발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원해요. 저는 보통 남자들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요. 저와 함께 가서 반바지를 벗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반바지를 땅으로 내리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준호는 일어서서 반바지와 속옷을 벗고 티셔츠를 벗고 그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그녀의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돌아서서 티셔츠를 벗었다. 준호는 나중에 자신의 결혼 상태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었다. 준호와 그녀가 다시 옷을 입으면서 샘이 말했다. 뒷문을 통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마당 건너편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침대가 배달되는 것도 봤어요. 편안한지 궁금하네요. 준호가 대답했다. 네, 한번 해봐야 할 거예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들으셨다시피 저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네, 그녀의 얼굴에 대고 던질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계속 연락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준호는 뒷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앉아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항상 샘과 자신 사이의 상호 매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명백한 유혹과 서연과의 문제의 병치는 불안했다. 그는 이런 생각들을 제쳐두고 저녁을 요리할 시간이 될 때까지 몇몇 공급업체 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2사람분 준비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릴에 불을 붙이고 말했다. 20분 후에 저녁. 뭐 마실래? 서연이 말했다. 물론이죠. 어쩌면 레드와인, 당신이 골라요. 그는 그녀에게 캘리포니아 혼합 와인을 따라주었다. 그들은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너무 명백하지 않게 분명히 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일하고 있어. 오두막에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알다시피 우리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문제. 그녀는 부산의 가게를 열 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금 조달이나 다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다. 서연은 그가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와인을 다 마시고 각자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갔다. 그날 저녁은 샘에 대한 준호의 생각을 강화시켰다. 서연은 그의 명백한 기분 변화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이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두어 번 그녀는 샘의 집을 흘끗 보았지만 샘은 거리에 없었다. 사실 샘은 집에도 없었다. 그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남자와 데이트 중이었다. 그는 부유했지만 키가 작고 약간 뚱뚱했다. 하지만 호러스는 유쾌한 남자였다. 샘의 이혼은 남편의 반복적인 불륜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좋은 시간을 보냈고 상황이 더 발전한다면 이웃에게 계속 봉사하기를 기대했다. 다음 며칠 동안 샘과 준호는 매일 아침 약 3시간 동안 마라톤 세션을 가졌다. 샘은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이 박사와의 3번째 상담 세션에 도착했을 때 약간 피곤했다. 서연은 이미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준호가 앉았다. 이 박사와 서연은 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걸 주선했다는 걸 알아요, 서연. 정말 고마워요. 그는 비꼬는 것이 아니었다. 이 박사가 물었다. 무엇을요? 하지만 준호는 모호하게 굴 기분이 아니었다. 그가 말했다. 알잖아요, 이 박사님. 솔직해지세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둘 다 당신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준호가 말했다. 물론이죠. 너무 좋아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준호가 씩 웃었다. 이 박사가 말했다. 못되게 굴지 마세요, 준호 씨. 하지만 서연 씨가 희생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서연이 끼어들었다. 네, 이번 주 내내 매일 그랬잖아요. 차이점은 저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제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저를 위해 주선했다는 거예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그녀가 저보다 더 잘했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 만큼 똑똑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박사가 말했다. 준호 씨, 이것은 서연 씨가 일어난 일을 얼마나 넘어서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몇 주 안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가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를 그만두게 할게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나 말했다. 좋아요. 그녀가 낮을 갖고 내가 밤을 가질게요. 나도 필요해요. 젠장. 준호가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아름답고 섹시해. 누구든 가질 수 있잖아. 서연이 말했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당신을 원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원해요. 그들이 진정되었을 때 이 박사가 말했다. 약 2주 후에 두 분을 위한 세션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요. 서연과 준호는 각자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목요일 오후였다. 준호는 주말 동안 오두막에 갈 예정이었고 그 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월요일 오후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호수에서의 주말 동안 서연과 샘은 샘의 집에서 준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 말했다. 이제 당신의 관여는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남자친구 호러스는 키가 작고 통통하지만 부자고 다정해요. 준호 씨는 키가 작고 통통하지 않고 당신도 알다시피 진짜 재능이 있죠. 그러니 초대받았는데 왜 제가 떠나야 하죠? 서연이 말했다. 왜냐면 제가 결혼을 다시 꿰매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지속될지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복잡한 문제예요. 당신이 요청했을 때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죠. 아니요, 많은 도움이 됐지만 당신도 분명히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는 제 남편이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그를 이길 수 있을지도. 서연의 말투가 위험해졌다. 정말로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샘이 말했다. 오, 알았어요. 시간을 두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서연은 믿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나가서 원하는 남자를 누구든 얻을 수 있어요. 샘의 대답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준호 씨를 돌봐줄게요. 였다. 서연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을 되찾고 싶어요. 좋아요. 월요일 밤 내내 원해요. 그러면 그만둘게요. 화요일 저녁 식사 후에 그의 문을 두드릴게요. 당신이 두드릴 수 있어요. 서연은 동의했다. 그들이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임신만 하지 마세요. 샘이 말했다. 호러스는 백업 옵션이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월요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사실 그는 일요일에 오두막에서 많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주말 그는 그곳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 주요 사업 결정을 생각하기에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저녁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서연은 좀 우울해서 그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저녁 1시에 그의 지하실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샘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밤새도록 하는 거야. 재밌게 놀자. 그녀는 짧고 뻔뻔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서연이 들을 수 있도록 시끄럽게 재밌게 놀았다. 준호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샘이 그의 팔에 누워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알다시피 어제 호러스랑 헤어졌어. 준호는 놀랐다. 왜?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백업 플랜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리고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준호는 지하실 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이야? 나는 우리가 이게 그냥 육체적인 거라고 계속 둘러대는 걸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야. 어쩌면 우리가 이걸 진짜 기회를 주면 뭐가 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지. 다음날 아침, 샘은 계획대로 일찍 떠나는 대신 아침 식사를 위해 머물렀다. 서연이 부엌으로 내려와 준호의 티셔츠 중 하나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샘을 보았을 때
상황의 현실이 화물열차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게 뭐야? 서연이 간신히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계란을 만들고 있던 스토브에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뭐에 대해서? 당신 여자친구가 우리 부엌에서 아침 먹는 거에 대해서. 샘이 일어섰다. 가봐야겠어요. 아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있어. 서연, 앉아. 내 부엌에서 앉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당신 부엌이 아니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부산에서 당신의 선택을 했어. 나는 지금 내 선택을 하는 거고.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일 리 없어. 이보다 더 진심인 적은 없었어. 샘과 나는, 우리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볼 거야. 당신과 나는 끝났어, 서연. 당신이 우리 가족보다 최강우를 선택한 이후로 우리는 끝났어. 하지만 최강우는 갔잖아요. 그는 사라졌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럴지도. 하지만 그게 당신이 한 일을 바꾸지는 않아. 그게 당신이 우리 가족보다, 나보다 그를 더 원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 한편 서연이 몰랐던 것은 강우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 준호의 사업 네트워크는 강우의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작동했다. 마지막 일격은 준호의 은행 친구가 강우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금융 정보를 가지고 강우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정확히 그의 대출을 회수했을 때 왔다. 즉각적인 파산과 사기성 재무제표에 대한 잠재적인 형사 고발에 직면한 강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청산하고 나라를 떠났다. 인천공항의 보안 영상에는 그가 가명으로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단 하나의 여행 가방만 들고 있었다. 샘은 조용히 자기 물건을 챙겼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녀가 준호에게 말하고 떠나기 전에 그의 뺨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서연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본 후 다시 준호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간호사 때문에 20년을 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 당신이 이미 그랬지. 샘은 단지 내가 누군가의 첫 번째 선택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을 뿐이고 그녀도 마찬가지야. 다음 몇 달 동안 이혼 절차는 진행되었다. 강우의 파괴에 대한 준호의 만족감은 그에게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결감을 제공했다. 그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자신이 가볍게 여겨질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강우의 실종 미스터리는 수사관들이 그의 건설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 명확해졌다. 비록 그들이 그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체계적인 캠페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사건은 결국 재정 문제와 관련된 자발적인 실종으로 종결되었다. 서연에게는 그 소식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는 사기꾼이자 겁쟁이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열정, 모든 욕망, 모든 환상,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강우의 비겁함은 단지 그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었다. 그 남자는 그가 초래한 파괴의 가치가 없었지만 정의는 어쨌든 실현되었다. 이혼은 부산에서의 그날 밤 이후 8개월 만에 확정되었다. 준호는 서연의 집 지분을 사들였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마치는 민준이의 양육권을 가졌다. 미나는 대학 방학 동안 계속해서 두 부모 사이를 오갔다. 샘은 점차 이사했다. 먼저 그녀는 대부분의 밤을 묵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몇몇 옷을 안방으로 옮겼다. 마침내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 후 그녀는 딸 벨마와 함께 공식적으로 이사했다. 전화는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벨마는 새로운 학군에 적응해야 했고 민준이는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샘은 그의 농담에 웃었고 그의 사업 결정을 지지했으며 단 한 번도 그가 다른 남자의 기억과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이혼 후 1년 이내에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 직위를 달성한 최연소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끔 데이트를 했지만 진지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년 후 준호와 샘은 약혼했다. 그것은 준호의 오두막 호숫가에서 그들의 아이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민준이는 준호의 신랑들러리 역할을 했고 벨마는 샘의 신부들러리였다. 미나는 대학 남자친구와 함께 왔고 아버지를 위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이선영 박사는 친구로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전환기 동안 가족과 계속 함께 일하며 민준이와 미나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그녀의 존재는 자연스럽고 환영받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민준이를 통해 약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금요일 밤 늦게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의뢰인을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가 전화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소식을 전한 후 물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호수를 향해 뻗어있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아들. 그들을 위해 기뻐.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진심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준호는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았다. 매일 샘은 위로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남자와 함께 안정과 사랑을 찾았다. 결혼식은 아름다웠다. 준호는 서연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샘은 빛났고 그녀가 준호를 숭배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9살이 된 벨마는 공식적으로 설립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에 신이 났다. 민준이는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축하 행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피로연 동안 서연은 호숫가에 혼자 서서 일몰이 물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깨에 손길을 느끼고 돌아보니 이선영 박사가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이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네요. 서연이 동의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와 미나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로요. 서연은 그 질문을 고려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것보다 더요 사실은. 제 선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죠.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서서 한 쌍의 논병아리가 호수를 가로질러 헤엄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후회는 없으세요? 이 박사가 물었다. 서연은 진지하게 생각했다. 제가 한 선택들에 대해서는 많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준호가 샘과 춤을 추고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빙빙 돌리고 있는 피로 연장을 돌아보았다. 벨마는 어린 사촌들에게 카드게임을 가르치고 있었고 미나는 대학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모두가 원래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필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저녁이 저물고 호수 주변에서 축하 행사가 계속되면서 서연은 어떤 끝은 사실 변장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선택의 무게는 항상 그녀와 함께하겠지만 그녀는 마침내 다음에 올 무엇이든 그것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